자, 봅시다. 77페이지에 있는 사회지문 2021학년도 6월 운영. 풀었는 사람은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고, 아직 안 풀었는 사람들은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서 다시 문제 풀어봐야 돼. 그 문제 풀이는 어려운 활용 지문을 중심으로만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문단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1문단. 분쟁이 예견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일 상대방이 사실을 번복하거나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서의 핵심은 내용 증명이 되고, 일단 초반에는 이 내용 증명이 언제 쓰이냐. 자, 분쟁 시에 그 사람이 뭐 하거나 번복, 말 바꾸거나, 그치? 아니면 고지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는 게 내용 증명이네. 그치? 자, 그럼 내용 증명이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 즉 구체적으로, 그치?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는 어디에서? 우체국에서. 우체국에서 완전 공적으로 증명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치? 이를 활용해서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의 개념과 그 다음에 어떨 때 내용 증명이 쓰이는지 제시해주고 있어. 이 문단. 내용 증명은 개인 간의 채권, 채무관계나 권리, 의무를 더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이 된다. 채권, 채무, 갚아야 하는 거지. 그리고 또 권리나 의무, 이러한 것들. 그래서 내용 증명이 어떠할 때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때 필요하다. 이용된다. 예를 들어 방문 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구입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구매 계약을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 예시에서는 취소하고 싶을 때 동시에 계약을 철회하고 싶은데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그치? 그러면 계약을 철회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 있어가지고는 뭐 그랬어 마음을 졸이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용 증명이 어떨 때 사용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 다음에 3문단. 3문단에서 내용 증명은 다른 우편물과는 달리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세부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우체국에 같은 내용 어떻게 해야지? 같은 내용을 세부 똑같은 거 어디에? 아까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한다 했는데 우체국에 내야 안 돼. 그치? 그러면서 이는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 3자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세부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우체국의 제3자 이렇게 3명이서 하나하나씩 받게 된대. 자, 그 결과 발신이 작성한 어떤 내용의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나 이것이 문서의 내용이 맞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 우체국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 문서의 내용이 그치? 옳고 그름, 그치? 옳고 그름에 해당하는 이 옳고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치?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지.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만 문서의 내용 진위까지는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지. 자, 그렇다는 건 여기서의 그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거는 발송된 것에 대한 사실, 그치? 이것을 뭐 해주는 것이다. 증명해 주는 거지. 문서의 내용이 맞고 틀리고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용 증명의 그런 특징에 대해서 산문단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산문단. 자, 그렇다면 내용 증명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내용 증명의 기능에 대해서 제시하네. 너희는 동그라미 매기면 돼. 우선 첫 번째, 내용 증명은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효력. 간단하게 정리하면 문서 발송의 공적 효력. 만약 법적 대응 과정에서 내용 증명을 제출한다면 상대방은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문제 삼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오늘자로 11월 14일에 수신인한테 보냈는데 이 사람이 저 안 받았는데요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됐나? 그 첫 번째 기능. 다음으로 내용 증명은 두 번째,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서 그 내용의 이행을 실현하게 한다. 수신인이야, 그지?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 이유는 법적인 그런 문서가 나한테 날아왔기 때문에 부담이 되겠지. 됐나? 그래서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 번째 기능이네. 왜냐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추후 강력한 법정 대응을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알리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을 시 뭐뭐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에게 돈을 빌린 B가 채무이행 독촉한 내용 증명을 받으면 B는 A가 이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 자발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부담되고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씩이라도 갚으라 라고 한다든지 어쨌든 기간을 그러면 3개월 더 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걸 어길 시 어떻게 한다? 법적 조치로 소송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돈을 갚아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는 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5문단 또한 내용 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단순히 채굴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 4, 5문단 같이 간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제때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서 그 권리가 소멸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만료될 무렵까지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채무이행이 안 됐을 때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 그러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서 바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있어. 자, 그럼 소멸시효에서 언제? 자, 여기서는 내용 증명을 보낸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자, 기간은 이렇게. 그치? 그리고 청구, 압류,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그 가압류 중에 그것을 해야만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치? 그럼 소멸시효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간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압류라든지 가압류 등을 통해 가지고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4, 5문단에 있어서는 기능에 대해서, 내용 증명의 기능에 대해서 3가지 제시하고 있어. 6문단. 6문단 간다.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일에 특정 내용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내용 증명 작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 발신인, 수신인, 제목, 본문, 날짜 등이 순서대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 주의해야 할 문제겠지. 수신인, 그 다음에 제목, 본문 내용하고 마지막에는 날짜 이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기재된 발신인 및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은 반드시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주소, 이름과 일치해야 하고, 제목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이 내용 증명에 구체적 목적이 담겨 있어야 한다. 제목에는 구체적 목적, 발신인 같은 경우에는 겉면, 그리고 발신인, 수신인의 이름이 뭐야 된다고 했어? 일치, 원래 있는 단어와 일치해야 한다. 자, 그러면서 본문에는 계약 경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요구사항 등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라고 됐어요. 본문에는 계약 경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날짜에는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이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도록 한다. 라고 했어요. 얘는 날짜 기준은 발송 날짜, 보내는 날짜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도장 또는 사인이 있어야 된다. 조건 등이야. 자, 작성하면서 글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는 반드시 정정, 삽입 또는 삭제라는 문자 및 수정한 글자 수를 여백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 이것도 또 특이하네. 그지? 정정, 삭제, 그 다음에 삽입. 삽입 시에는 반드시 그 글자를 써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또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거. 거기에다가 플러스 또 도장 또는 사인 또는 지장 이렇게 해야 한대. 있지? 그래서 6문단에 있어서는 어떻게 쓰는지 내용 증명 그것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7문단. 민법의 규정에 따라 문서의 우편 발송은 수신인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우편 발송 수신인에게 도달된 그치?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14일을 보냈다. 발신자가 14일을 보냈는데 도착은 다음 주 월요일, 오늘 목요일이제. 그러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도착을 했어. 그러면 이 월요일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제시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러나 방문 판매 등 청약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수신인의 수치 여부와 상관없이 서면 발송한 날부터 발생한다. 자, 예외적인 것도 있어. 그치? 청약 철회.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다. 부터 효력 발생. 그러면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증명 꽤 오래 보관하지. 3년간 보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발신인이나 수신인이 이를 분신할 경우 발송 우체국에서 특수 우편물 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 중의 내용 증명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가 있다. 분실했을 때, 그치? 특정 조건에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게 되면 열람 또는 복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제시가 돼. 그래서 마지막 7문단에 있어서는 내용 증명이 언제 발생되는지, 그치? 우편 발송했을 땐 수신에게 도달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청약 처리 때는 서면 발송했을 때, 그리고 뒤에 이제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또 분실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구나. 그치? 문제는 다 보지 않고요. A를 바탕으로 하는 78번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80번 문제, 활용 문제 2개 간다. A를 바탕으로 다음 자료를 이해한 내용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증명, 그지? 수신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그리고 방문 판매 계약 관련 제목 있고 밑에 내용 있고, 그리고 밑에 날짜 있고, 발신은 홍길동 있고, 도장 찍었네. 그지? 아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왔었어. 1번. 자,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것과 일치하도록 발신인 주소가 이름을 추가해야 한다. 맞고,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발신인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계약 철회 요청으로, 그치? 계약 관련보다는 요청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지. 3번, 두 글자를 삭제하였으므로 삭제한 글자 수까지 명시해서 두자 삭제. 그럼 아까 전에 뭐 할 때, 삭제할 때, 그지? 삭제라고 직접적으로 적어줘야 된다. 글자 수와 함께. 4번, 요구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따라서 이 계약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를 추가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 내용에 있어서는 계약경이라든지 객관적 사실의 바탕을 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추가해서 적는다면 조금 더 요구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나겠지. 5번에서는 마야, 그러면 날짜와 그 다음에 그 발신인 이름이 있어. 특정일에 전달받았다는 증거가 되도록 수신인이 내용 증명에 받게 될 날짜를 밝혀야 해 라고 얘기했는데, 날짜를 밝힌다라고 얘기하는 건 발송 날짜, 그치? 발송 날짜 찍고 도장 또는 사인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X.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도 그래. 그냥 기본 편지를 쓰더라도 내가 보낸 날짜를 쓰지 그 사람이 또 받는 날짜를 또 잘 안 쓰잖아. 그치? 요것도 마찬가지야. 자, 그다음 80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과 적절한 것은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아까 예시에 나왔던 부분이야. 채무관계 관련해서. 해당 채무관계의 소멸시효는 3년 2022년 12월 31일 만료. 그런데 갑은 만료일이 다가오도록 을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에 을은 주변의 조언을 받아서 2020년 10월 31일에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어 갑에게 도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 그럼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이 2020년 10월 31일이네. 그지? 자, 1번 간다. 을이 갑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궁극적인 목적은 소멸시효를 만료하기 위함이야? 아니지. 돈 받으려고 하는 거지. 2번. 내용 증명으로 인해 소멸시효 만료일인 2020년 12월 31일부터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인 2020년 10월 31일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겠지. X. 3번. 을이 내용 증명을 소멸시효 만료 2개월 전에 보냈으므로
중단 사유 종료 후 소멸시효가 2개월 연장 X. 답 4번이야. 을이 이후 법적 대응을 할 뜻이 없다면 을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된다라고 얘기했지. 법적 대응 안 할 거면, 그치? 당연히 2020년 12월 31일이 만료 기간이라고 돼 있잖아. 그때까지 유지가 되겠지. 5번. 을이 2021년 6월 30일까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하면 소멸시효는 2020년 10월 31일에 중단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 가압류, 가처분은 어떻게 6개월 이내여야 된다 했어. 그치? 6월 30일이면 안 되겠지. 2021년 5월 30일까지 해야지 가능해. 그래서 6개월 이내여야 된다 했어.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됐지? 그래서 77쪽에 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89쪽. 89쪽에 있는 2020학년도 3월 학력평가. 요것도 볼 거야. 자, 89페이지 있는 거. 일단은, 자, 얘도 문제를 보면, 얘도 72번, 73번, 그치? 요런 것들이 조금 난도 있고, 얘는 근데 뭐, 74번, 이런 것도 사실 어렵긴 해. 2020학년도 거지만 난이도가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본문부터 천천히 하도록 합시다. 자, 경제 지문이라 가지고, 앞에 했던 법 지문보다 내용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어. 간다. 자,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가격 변화에 의해서 균형을 회복한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불균형이 일어날 경우에는 가격 변화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한다. 되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다.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 하락으로 수요량이 늘어나고, 그지? 그리고 공급량이 줄어들면 균형이 회복된다. 이러한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과 관련해서 거시경제학에서는 시간대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단기는 가격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대에, 장기는 신축적 가격 조정에 의해서 시장 균형이 달성되는 시간대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여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단기, 얘는 가격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데, 그래서 얘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다음 장기. 장기는 신축적 가격 조정에 의해서 시장 균형이 달성된다. 가격 조정이 가능하고 시장 가격이 달성된대. 그런데 단기의 지속 시간, 즉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이후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들이 존재해 왔다. 이렇게 나타난다. 이문단. 1930년대 이전까지 경제학의 주를 이루었던 고전학파는 이라고 돼서 기업이라고 되어 있지. 고전학파는 시장은 가격의 신축적 조정에 의해서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라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 가격은 조정에 의해서 항상 균형을 이룬다라고 보았대.
그러면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자기조정 능력을 신뢰하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단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고 단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기 자체는 불균형과 관련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치? 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격이 변화하여서 시장은 균형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조정해서 균형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따라서 고전학파는 호황이나 불황이 나타나는 경기 변동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가격 조정을 통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고전학파에서는 그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치? 하지만 자, 케인즈가 얘기하는 거 한번 보자. 하지만 케인즈는 고전학파의 주장과 달리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지만 단기에는 경직적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면 단기는 경직적. 그는 오랜 경기 침체와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했던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이 이러한 시장이 가격 경직성에 있다고 주장했고,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소비나 투자 등 총수요가 변동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된다라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경직적인 것이 뭐될 때? 심화될 때. 이제 심할수록 총수요가 변동할 때 경기 변동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가격인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 기업의 노동수요 감소가 임금 하락으로 상세는 뭐야? 영향을 끼쳐서 뭐해지는 거? 없어지는 것을 상세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임금 하락으로 상세되는 대신 대규모의 실업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 그지? 경직적인 경우에는 노동 수요가 감소해서 임금 하락, 노동 수요가 감소. 그러면 당연히 또 임금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뭐 실업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임금이 내려가고 또 노동 수요가 줄어드니 당연히 실업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4문단. 이러한 케인즈의 주장은 케인즈 학파에 의해서 발견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4문단. 니은 케인즈 학파. 기억이 고전 학파였다면 케인즈 학파. 그게 케인즈 학파에 의해서 발전되는데 그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을 시장 균형으로부터 이탈과 회복, 즉 불균형 상태와 균형 상태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보고 총수요 변동이 유발한 불균형 상태가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 문장이 길어, 그지? 그럼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을 불균형 상태와 균형 상태로 봤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균형, 불균형 이렇게 봤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 균형과 불균형이 뭐 되는데 반복되는데 불균형 상태가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오래 지속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제시가 된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함으로써
경기 변동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돼 있네. 자, 그럼 이들이 얘기하기는 정부가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경기 변동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격 경직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이는 손을 통해서 시장 균형이 회복될 수가 있다. 그렇지? 그럼 정부의 어쨌든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회복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어. 특히 1950년대 이후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학의 발전으로 거시계량 모형이 개발되어 경기 예측과 정책 효과 분석에 이용됨에 따라 케인즈학파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어쨌든 정책적으로 하면은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디 케인즈학파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 되지? 여기까지가 4문단. 5분단, 6분단 그렇게. 오문단 갑시다. 자, 그러나 케인즈학파는 이후 여러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1970년대 새 고전학파는 세 번째가 진세 새 고전학파. 새 고전학파가 제시가 되고 케인즈학파의 거시계량 모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케인즈학파, 즉 니은에 대해서 별로 비판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야. 케인즈학파의 거시계량 모양은 소비와 소득, 금리와 통화량 등 거시경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방정식으로 구성했는데 이러한 방정식의 개수는 과거의 자료를 통해 방법적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제시가 되는 부분이지. 자, 그럼 케인즈학파의 거시계량 여기서 정리해보면 되지. 거시계량의 모형이 뭔지 한번 정리해보자. 소비와 소득 그리고 금리와 통화량. 그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 그것에 대해서 누구는 세고전학파는 오류가 있음을 얘기를 했대. 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전해지면 경제 주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반응을 꾸미므로 방정식의 개수 혹은 방정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 이 세고전학파는 케인즈학파 니은에 대해서 오류가 있음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 자, 그 이유는 뭔데? 새로운 정보가 전해졌을 때 그 두 주체들은 기대를 형성하고 하기 때문에, 그치? 이에 따라서 한다? 반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정식 개수 혹은 방정식이 뭐여야 된다?